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수업이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국어 수업 같이 하게 된 박요셉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박쌤이에요. 국박 아니고요. 저하고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할 때에 문학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학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학 쪽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살짝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진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건 아니면 내신이건 만나게 되는 문학은 정해져 있어요. 문학을 아주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어떤 문학과 어떤 문학으로 나뉘게 되죠? 고전과 현대. 그렇죠. 고전과 현대로 나뉘게 돼요. 고전 쪽하고 현대 쪽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가보게요. 가보개혁이 되겠죠. 1894년. 가보개혁을 중심으로 갖다가 나눠지게 되는데, 저 가보개혁을 통해서 청나라 쪽으로 이제 서양의 문화라든지 서양의 문물이라든지 서양의 문학사상, 문학 경향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작품을 현대 작품이라고 구분을 하고, 그 이전에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고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경향은 딱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사실 읽기가 어려워요. 고어로 돼 있고 아래야 써있고 막 어두장군 써있고 막, 그러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읽을 줄 몰라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읽기만 된다라고 한다면 고전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왜?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서 그 얘기거든요. 저랑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하고 고전 소설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고전 수필 나오기는 하는데,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름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그 옛날 시대에 이름을 남겨놨다라는 건 어떠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양반 쪽이라는 얘기예요. 양반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하는 얘기가 둘 중 하나예요. 자연 짝짝맨 아니면 임금 짝짝맨이에요. 맨날 그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읽어 낼 수만 있으면 다 거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가보다는 그나마 읽기는 편해. 근데 어디에서 멘붕이 오느냐 하면, 맨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될 때 누가 홍판서라고 했어. 홍판서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저 뒤에 가면 갑자기 홍누구누구가 나와. 그러고 나서 저 뒤에 대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용 일치 문제에서 다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홍판서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아까 전에 읽었을 때는 홍누구누구가 이렇게 돼 있어. 아니네? 네가 아니야. 그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셔야 돼.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때 특히나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먼저 해놓는 것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필은 몇 개 나오지도 않지만 되게 고전 수필 쪽 같은 경우에도 현대 수필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서부터 깨달음을 얻는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참화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야 구도하기라든지 아니면 사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의 글이구나 라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대도 시와 소설과,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자주 좀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극문학이랑 수필문학이에요. 극문학은 희곡하고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문학에서 현대 작품에서 극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몰입하지 말 것. 몰입하는 순간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이라는 작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애들이 그거 읽다가 시간을 다 잡아먹었어요.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 특히나 이제 시험에 주어진 부분이 뭐였냐면 그 암 말기 환자라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엄마가 그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 근데 이 시어머니를 늘 챙겨주는데 자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삶이. 그래서 이제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이렇게 씻겨주면서 너무 남은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나 가면 금방 따라와 라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애들 읽다가 네 다음 거 읽지도 못하고 눈 퉁퉁 부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몰입하지 마. 네 그냥 문제로 해결 빨리 해버리고 그 다음에 감동을 즐기든가 말든가 하세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지 네, 그거 보면서 막 시청률 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감동도 받지 않는 냉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 시험은 시험이고 감동은 감동이야.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어요.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학의 전부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운문문학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갖다가 살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문문학 쪽을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신경 써둬야 하는 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운문문학 지문이 나오면 시가 나오면 무조건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문제로 나오니까 물어보니까 화자에 관련된 거를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어 자 심상 그 다음에 이제 뭐 표현기교 요쪽과 관련된 거 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감상관점 요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문제 유형은 조금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지만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다라는 얘기야. 시에서는 다 저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시를 읽을 때 화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읽고 어떠한 시어나 어떠한 심상이나 어떠한 표현기교나 이런 것들이 사용됐는지 그리고 감상관점은 사실 작품 자체를 감상할 때라기보다는 보기 박스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보기 박스를 봤을 때 이거는 무슨 감상관점이구나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속도도 올릴 수가 있고 점수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 화자 쪽과 연관되는 거는 맨날 물어보는 게 세 가지예요.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화자의 음소거 모든 줄. 자, 화자의 처지. 그러한 처지에서 화자가 어떠한 그렇죠 심정을 갖는지, 정서. 그러한 정서를 가진 화자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했는지, 어떠한 애티튜드를 가지는지. 태도. 이것들이 이거 시간인데 영어로 해야 하지. 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처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처지와 사회적 처지 혹은 아니면 뭐 집단적 처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대적 처지. 자, 그 얘기가 더 얘기인데. 화자의 처지가 개인적인 처지는 이런 겁니다. 뭐 이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배 상황이라든지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을 얘기를 해요. 아니면 썸남이 생겼다든지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과 연관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시대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문문학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우리나라 문학에서 가장 현대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사회적 시기가 세 개 있어요. 뭐뭐 뭘까요? 공화국, 일제강점기랑 그렇죠. 3공화국, 5공화국, 군사 독재 정권 또 독립운동, 그게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는 거야. 뱅뱅뱅. 그렇죠. 6.25 전쟁. 그렇게 세 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현대에서는 그렇고 뭐 고전에서는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다 전쟁이잖아.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와 어떠한 정서가 있을까요?
괜찮아, 좋아, 와, 이런 젠장할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있겠죠. 뭐 긍정적인 정서는 기쁨, 뭐 즐거움, 환희 뭐 이쪽이랑 연결될 거고요. 부정은요, 슬픔, 애통함, 비통함, 뭐 한 뭐 이런 거랑 연결이 됩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긍정과 부정을 정확하게 칼로 무베듯이 자를 수 없는 감정이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긍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부정이라고 하기도 그래. 그리움이 만약에 외로움, 고독 이런 것과 이어진다면 그건 부정적인 그리움이야. 근데 어떠한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고 그 사람과의 뭐 혹은 아니면 그 시대와의 혹은 그 관계를 이렇게 추억한다면 그거는 긍정적인 그리움이야. 그리움은 무조건 긍정이야 무조건 부정이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오락가락하는 애도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기로 하는 태도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든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의지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좀 더 프로그레시브한 태도랑 적극적으로 그렇죠, 적극적인 태도랑. 내가 분명히 국어 선생님인데 왜 영어로 갖다가 설명해줘야 애들이 알아듣는 알 수가 없네요. 자, 왜 이러려고 국어 선생을 했나 자괴감이 들고. 저거는 503번. 자, 보시면 자,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그러한 태도로 나눠지게 돼요. 적극적인 태도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의지적이라든지 저항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소극적이라는 거는 관조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념적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소극적 태도입니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아침이라 졸리겠지만 네, 기운 좀 내보시고요. 자, 손이 놀고 있으니까 네, 졸릴 수도 있어요. 자, 시어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 의미와 동일합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와 동일해요? 아니죠. 왜요? 시어는, 시에 사용된 어휘는 어떠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 뭐 상징성도 있어. 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함축적. 그렇지, 함축적. 함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상징성을 띠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상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영어로 갖다가 하면 이것도 또 영어로 써서 설명을 해줘야 돼. 영어가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하니까 심상을 영어로 바꾸면 뭐죠? 그렇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애들이 뭐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닌데 심상이 사용됐는데 아이 똑같은 얘기야 이런 젠장을 헷갈리지만, 심상이라는 게 한자어로 뭐냐면 마음심자의 모습, 상, 형태, 상자야.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을 심상이라고 해. 그게 이미지야. 왜?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뭘로 읽어? 글로 읽어? 언어로 읽어? 단어로 읽어? 글씨로 읽어? 근데 그걸 읽었을 때 머릿속에 내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어떤 모습이 펼쳐져요. 그게 시각적 심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말을 할 텐데 넓게 펼쳐진 들판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그 너머로 붉은 태양이 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글자로 언어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판과 하늘과 태양이 상상이 되죠. 봤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뭐 보여줬습니까? 집단 최면 걸었어요? 아니죠. 근데도 머릿속에 다 비슷한 여러분들이 떠올릴 만한 이미지로 갖다가 떠올렸죠. 그게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시각적 심상이고요. 듣지 않아도 들은 것처럼은 청각적 심상이에요. 큰가 맞지 않아도 맞은 것처럼은 후각적 심상이에요. 합리합리야 먹지 않아도 먹은 것처럼 미각적 심상이에요. 네, 촉각적 심상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상이 복합돼서 서로 간에 전이가 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걸 무슨 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공감각적 심상.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 심상이 나오면 늘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 하면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라고 나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든지 심상이 사용되었다든지 이미지를 활용했다든지 똑같은 얘기야. 근데 이미지를 활용했어? 뭔 이미지? 이런 거 하지 마. 똑같은 얘기.
자, 이제 표현 기교 쪽을 언급을 하도록 할 텐데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표현 기교 같은 경우에는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돼요. 비유법 같은 경우에는 뭐뭐처럼 뭐뭐 있는 뭐뭐 인양 뭐뭐 같이 지규법 있고요. 그 다음에 지규랑 짝을 이루는 A는 B다. 그렇죠. 은유법이 있어요. 지규법은 사실 비유라고는 하지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비유예요. 왜요? 직접적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대응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이도 뭐뭐이냐 생각해보면 너 저 개같이 생겼구나 라고 하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 너는 개야. 그냥 개같이 생긴 거야. 개? 이제 너. 그렇죠. 생긴 게 그냥 개인 거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은유는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을 때 뭐 마음에 물이 차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호수가 가진 맑고 잔잔한 이미지와 내 마음의 이미지가 동일하다라고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은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짝을 이루는 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그렇지. 의인화가 있고요. 은유법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인 것처럼. 그렇지. 화류법이 있어요. 사실은 화류법이 좀 더 큰 범주이긴 한데 활용될 때 보통 화류법은 뭐와 활용이 되냐면 어떤 행동이나 동작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의도나 어떠한 심리나 어떠한 정서와 연결이 됩니다. 의인법은. 그래서 햇살이 빵끝 웃으며 나에게 윙크하였다라고 하면 그건 의인법이 돼요. 왜요? 윙크라는 행위는 사실 어떤 의도를 갖고 사람들끼리 나누는 비언어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개나 고양이도 눈에 뭐 들어가면 이렇게는 하겠지. 그걸 윙크라고는 안 불러. 왜? 개나 고양이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윙크를 날린다 하던가 하는 경우에는 무슨한 의도가 있든 어쨌든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쌤은 마이크 안 쓰시네요. 내 스타일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화류법 같은 경우에는 행동과 동작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돌이 언덕을 떼굴떼굴 굴러갔어. 그걸 보면서 돌이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라고 하면 그거 화류법이야. 왜? 돌은 달릴 수 있어요? 딱꿀이야? 아니야. 팔다리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달리지 않아. 그런데 달려 내려갔다.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거는 오케이 화류법이야.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대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유법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제유법과 환유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실 그냥 제유법, 환유법 구분 안 하고 대유법이라고 묶어서 얘기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더 좋죠. 제가 무슨 제자예요? 제한하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는 제한된 것으로 많은 것 혹은 전체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비유하는 방식이 제유법입니다. 고전소설,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한라의 법. 그럼 고전은 아니야. 고전은 아니에요. 고전은 그렇죠. 그것도 맞긴 한데 가장 흔한 표현은 강호이죠. 강과 호수라는 한자만 사용했지만 사실은 자연 전체를 얘기하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남단에 있고요. 백두산은 그렇죠. 저 빨간 마대까지 포함했을 때 그렇죠. 가장 최북단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산 두 개만 얘기했지만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환유법은 환자가 교환하다의 환자예요. 그래서 교환 가능한 가치로 비유하는 것. 제가 제일 많이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예시를 많이 들어드려요. 이 펜이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칼보다 강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펜은 진짜 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펜을 잡고 뭘 하는 행위와 연결되는 교환적 가치. 뭐 언론의 힘이라든지 지식의 힘을 얘기하고 칼은 어떤 무력이나 폭력을 얘기를 해요. 아 그렇다면 무력이나 폭력보다 지식이나 언론의 힘이 더 강하구나 라는 걸 비유하기 위한 표현이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조 부분 좀 얘기를 할 텐데, 강조는 뭐 여러분들 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했던 거, 두 번 얘기한 거, 두 번 얘기했던 거, 세 번 얘기하면. 그렇죠. 반복을 통해서 술 취한 게 아닌 이상 네 당연히 강조를 하기 위한 의도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점점 커지는 점점 작아지는 점강. 네 이게 강조의 기교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짧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라고 하면 시각적으로 많다라는 게 강조가 돼. 그렇죠? 쭉 늘어놓는. 그렇지. 열거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만한 걸 이만하게, 혹은 이만한 걸 요만하게. 과장. 그렇죠. 화장법도 뭐 아시다시피 아버님들이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새벽에 몰래 다음날 주말인데 나랑 안 놀아주고 몰래 이제 차 몰고 낚시를 가요. 낚시를 가셨다가 저녁 때쯤 좀 알딸딸하게 오셔가지고 아빠가 이만한 걸 잡았는데, 이만한 거 잡았으면 월간 낚시에 나와야 돼요. 네, 뭐 요만한 거 잡으셨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과장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랑 놀아주진 않았지만 나는 나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진짜야. 이만한 거 잡아서 월간 낚시에 나와야 돼. 막 이렇게 잡고 우와 이거 나와야 돼.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장의 표현 방식과 방식을 이제 변주를 했다, 혹은 아니면 왜곡을 했다, 혹은 아니면 이렇게 바꿨다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건 어순을 바꾸는 것. 그렇죠. 도치죠. 도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강조의 의도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은 주어,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뭐 목적어 들어가거나 보어 들어가거나 필수부사 들어가거나 뭐 꾸며주는 거 들어가거나, 그러고 나서 맨 뒤에 써들어줘. 그래서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도치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먼저 빡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나는 주어, 너를 서술어, 주어, 야 임마! 나는 주어, 너를 목적어, 사랑해, 서술어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문장 순서예요. 근데 내가 사랑해 너를 이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건 다름 아닌 너다라는 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치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답을 원하는 질문은 아니야. 그렇죠. 답정너라고 했어요. 서리법. 서리법 같은 경우에는 대답하기 쉬운 너무나 단순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작가가 무엇을 유도하기 위한 거죠? 공감을 유도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사랑의 노래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읽은 독자들의 반응이 글쎄 모르려나? 이걸까요? 모를 리가 있니? 라고 반응을 하겠죠.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을 가난하다고 해서 모를 리가 없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이 독자들이 공감하게끔 만드는 표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녀석들을 사용하는, 그렇죠. 모순 형용이라고 하는데 역설법 또 마찬가지로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의도와 반대로 얘기하는, 그렇죠. 반어가 있죠. 반어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거를 왜 다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적어도 요거 정도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애초에 시를 읽을 때 여기에서는 뭐가 사용됐네 라는 걸 체킹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문제 풀 때 이런 게 있었나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시간이 모자란 이유는 문학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 생각 없이 읽은 다음에 문제로 갔다가 이런 게 있었나 하고 이 짓거리를 6번씩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 거야. 애초에 처음 읽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킹할 거 체킹해놓고 문제로 가면, 문제는 한 문제당 진짜 빨리 푸는 애들은 한 문제당 3초도 안 걸려. 왜? 여기에서 체킹이 다 끝났기 때문에. 3초 하면은 20초 안에 6문제가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걔들은 시간이 남아. 1등급 맞는 애들은.
안정적으로 1등을 남는 애들은 저도 지금 제자간청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생님이니까 저도 지금 뭐 모의평가나 아니면 수능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80분 세팅해놓고 한번 풀어봐요. 풀어봤을 때 저는 한 5분 10분 정도 남아요. 다 풀고 나서. 물론 이것도 사실 되게 적게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낡았기 때문이죠. 좀 낡았어요. 여러분들은 팽팽팽팽 되게 잘 돌아가는 시기에 뇌를 갖고 있어요. 그 뇌를 좀 혹사시킬 정도로 연습을 많이 시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잠재력을 제한해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훨씬 포텐셜이 많습니다.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해서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아닙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2, 고3 정도 되는 친구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아 놓고 뚝딱 패도 1등급 나오는 안정적인 1등급 나오는 애들은, 진짜 많이 남는 애들은 20분에서 25분 정도가 남아요. 다 보고. 그러고 나서 남는 20분, 25분 동안 뭘 할까요? 혹시나 헷갈렸던 거 체킹해놨던 거, 혹은 아니면 내가 스캔을 할 때, 걔들은 스캔을 할 때 이렇게 읽기 때문에 아예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다 자세하게 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남는 시간 동안 좀 자세하게 읽으면서 혹시나 내가 놓친 게 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정답을 다 한번 훑어보니까 틀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1등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예 애초에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체킹해놓고,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을 체킹을 해놓고 문제 자체를 풀 때는 금방금방 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상관점은 보통 보기랑 같이 나오는데, 크게 감상관점은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죠. 내재적인 건 작품 자체에 대한 얘기이고요. 외재적인 거는 작품 외적인 거야. 작품 바깥에 뭐가 있죠? 세 개? 그렇죠. 독자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작품을 쓴 작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작가와 독자들이 글을 쓸 때, 글을 읽을 때 속한, 그렇죠, 현실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현실 반영론적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론적 관점이라고도 하고, 작가가 작품에 어떤 표현을 했는가, 표현론적. 그 다음에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효용론적 관점. 이렇게 있어요. 관점, 요것들을 잘 구분하고 적용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뭐 이과니까 그쪽으로 갈 일이 없겠습니다만, 뭐 문예창작학과나 아니면은 뭐 국어교육과나 국어국문학과나 이쪽으로 가면 저 감상관점은 이제 종합적 감상관점으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저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작품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지, 뭐 요거가 주요하다라고 가지는 않아요. 근데 왜 저렇게 나눌까요? 문제 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문제 요소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내기 좋아서 아직도 고등학교는 저렇게 가르친다는 거는 저거에서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야.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초적인 수준의 문학 오리엔테이션과 운문 문학에 있어서의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12쪽으로 넘어오시면 요게 그렇지, 2019년으로 넘어왔으니까 작년 수능이에요. 와 세상에, 여러분들은 고3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그 수능인데, 현대 시 파트가 나왔어요. 다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읽을 때 아까 전에 그 포인트들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문제 풀기 좋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보기 박스가 나와 있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기 박스가 있는 문제가 있으면 보기 박스부터 읽고 지문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기 박스는 주어진 지문, 주어진 작품에 대한 해석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작가의 성향이라든지 작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줘요. 그래서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문을 읽으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뭔 개소리인데 라고 하다가 아씨 모르겠는데 하고 문제 풀다가 3번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그걸 봐. 아 이게 그런 얘기였어? 그제서야 다시 보고 이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2배로 들어요. 애초에 보기 박스에 있는 거 먼저 읽고 아 이러한 내용이겠구나 혹은 이러한 흐름이겠구나 혹은 이러한 의도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지문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 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물론 3번 문제를 지금 읽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3번은 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는 생짜배기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작품부터 하도록 하죠. 제목이 출생기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씨, 사람부터. 제가 오늘 파란 분필로 갔다 원래 좀 파란 분필하고 저 뭐야 붉은색 계열하고 늘 섞어 쓰는 편인데 파란 분필이 다 뿌라졌나봐요. 없어요. 네. 몇 쪽이에요? 응? 몇 쪽이에요? 몇 쪽일까요? 12쪽이야.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얀색으로 쓰는 건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자, 보시면 자, 이 출생기라는 걸 할 때 저는 제목을 시의 제목을 먼저 해제를 해주고 가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 소설은 그렇다 쳐도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시 자체가 함축적인 시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목에서 어떤 함축성이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보면 글의 전체적인 내용, 의도 혹은 아니면 생각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정서까지. 자, 그래서 출생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탄생이죠. 탄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딱 한 번 뭘 부여받죠? 딱 한 번 생명을 부여받아요. 언제? 태어날 때. 그래서 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요. 그래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그래서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탄생과 동시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떠한 생명력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과 이어져야 되는 이 기는 이야기입니다. 아, 탄생과 생명력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겠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 먼저 저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자, 지문을 보시면 A, B, C, D, E 파트가 있죠. 이거 보는 순간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구나 감을 잡으셨겠죠. 그렇다면 A에서 뭔가 표현상의 기교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특징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을 체킹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풀이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자, A 부분 뭐 어쨌든 쭉 가면서 보도록 하죠.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인데 뭐뭐 있냐. 직유법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정 포대기는 검정색인 건 뭘로 볼 수 있어? 눈으로 볼 수 있어. 시각적 심상이야. 근데 까마귀 울음소리로 끝났어. 그렇죠. 공감각적 심상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버전 합시다.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건 중학교 버전이야. 고3식이나 들어줘. 자, 감각의 전이를 얘기하는데 뭐가 뭘로 변했어? 검정 포대기 같은 청각의 시합판. 그렇죠. 까마귀 울음소리가 뭐 같이 보여? 검정 포대기 같이 보여. 그러니까 까마귀 울음소리 청각에 네 이게 뭐 같이 보여? 검은 포대기 같이 보이는 시각 청각의 시각화가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다 검은색이죠. 검은색은 느낌이 어때요? 시크해요? 네, 그런 거 말고 패션으로 하지 말고 검은색은 보통 어떤 느낌이에요? 절망. 어둠, 절망, 슬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게다가 까마귀가 우는 소리는 되게 밝고 경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강백기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스산한 혹은 아니면 음산한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죠. 그런 울음소리가 고울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이 괴괴히 운다라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청각적 심상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음산하고 수산한 분위기를 형성을 해요. 부엉이나 올빼미 소리 들어본 적 없죠? 실제로. 네, 밤에 보초 서다 보면 물려오면 걷다가 총을 쏘고 싶은 충동이 막 들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괴괴히 울어 남쪽 먼포구. 이 남쪽 먼포구는 조금 TMI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화자의 출생지입니다. 어디냐 하면 경남 통영이에요. 이런 지행장 뭐 TMI예요.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 먼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이 순탄하다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 성질이 까다롭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죠. 까탈스럽지 않은 그러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그 부분. 까탈스럽지 않은 사람들인데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낄 만한 이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 시대가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이죠. 까탈스러운 사람들이라면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전혀 까탈스럽지 않은 사람인데도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면 그 시대는 단단히 잘못된 거잖아. 단단히 뭔가 문제가 있는 시대인 거야. 그래서 상서롭지 못한 세대에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던 이 어두운 바람을 통해서 뭐 부정적 혹은 뭐 암울한 시대 상황을 비유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융희 2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융희 2년이라는 거는 이 작품 자체로 봤을 때는 이 화자가 태어난 해예요. 그 해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융희 2년이 1908년입니다. 2년 있다가 뭐 되는 시기예요? 2년 있다가 한일 합병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일제강점기가 2년 뒤에 찾아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2년 전에는 어땠어요? 되게 되게 힘들었어. 왜? 일본 애들은 그냥 저거 열어달라고 자꾸 뱅뱅뱅 하고 난리 났어요. 왜? 우리 청나라 치러 갈 거니까 그냥 발판만 내어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 안 된다. 그러고 있고 근데 이제 왜 일본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세서 얘들을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청나라 그러니까 파가 3개로 갈려졌었죠. 청나라 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판으로만 삼아서 저 청나라를 친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은 바뀐 상태였지만 어찌되었든 그 조선의 그 혈통이 이어져 오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청나라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청나라는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저것들 일본을 통해서 몰아낼 수 있으면 이제이 아니냐 막 그러면서 헛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랑 손잡은 애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들 다 싫고 차라리 뛰어난 그쵸? 러시아 애들이랑 뭐 하자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되게 정신없던 시기였어요. 결국은 근데 일본이 다 헤쳐먹었죠. 결국은 우리나라 이렇게 운용으로 딱 뱅뱅뱅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 새끼들 해가지고 한 다음에 발판 삼아서 청나라 치고 러시아 애들을 어떻게든 불렀는데 러시아 애들도 조져버렸죠. 일본이 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 일본은 상당히 대단했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먼저 풍탄 2방 얻어맞고 끝났습니다. 자, 그게 시간이 근데 너무 오래 걸렸죠. 우리나라 입장에 36년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앞두고 있는 일제강점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한 점에서 부정적인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1908년에 태어났을 때
애가 태어나면서 2년 후에는 일제강점기가 오겠군이라고 하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를 썼을 때는 이미 작가가 뭘 겪고 있는 시기야?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는 시기야. 미래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댓글을 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에서 온 거야. 내가 태어났을 때 아마 분위기가 더 거지 같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러한 힘겨운 시기에, 나는 왜 이러한 부정한 시기에, 나는 왜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태어났지? 라고 지금 일제강점기인 시기에 이 작가가 자신이 태어났을 때의 분위기를 혹은 아니면 시대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라는 얘기죠. 자, 갈게요. 1년에서는 막 이렇게 어두운 시대 상황 얘기했는데 그래도 라고 하면서 그래도 요것만은 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비가 될까요? 뭐와 뭐가 대비가 되느냐면 시대적 상황과 요거는 대비가 돼요. 계절만은 천년을 다채하여. 이 다채라는 표현이 다채롭다라고 얘기하는 그 다채예요. 앞쪽에선 무슨 색깔만 겁나 나왔어? 검은색. 근데 다채롭다라는 건 색깔이 형형색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년과 이미지상 대비가 돼요. 오케이. 천년을 다채하여 지붕에 박넝쿨 남풍의 자라고 박넝쿨이 남풍의 자라고. 그 다음에 푸른 하늘에 석류꽃 피뱉은 듯 피어. 자, 석류꽃이 피뱉은 듯 피었다. 그 세 녀석을 보면 시대 상황은 암울했는데 뭐 여기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모습은 좀 뭐 아름답고 색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시대적 모습과는 대비를 이루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푸른 하늘, 석류꽃, 붉은 석류꽃, 푸른 하늘과 붉은 석류꽃이 피 뱉은 듯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푸른색하고 붉은색에 뭐가 일어나고 있죠? 색채? 그렇죠. 대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색채 대비는 붉은색하고 푸른색이 다르기 때문에 해놓는 거라기보다는 붉은색 옆에 푸른색이 있으면 더 푸른색으로 보이고 푸른색 옆에 붉은색이 있으면 더 붉은색으로 보이는 뭐가 있어요? 아니, 차시 효과라기보다는 좀 더 선명한 이미지가 있죠. 색채 대비는 선명한 이미지를 위해서예요. C까지만 하고 어차피 오늘 조금 있다가 시간이 또 있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C까지만.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당연히 어머니 입장에선 뭘 해야 돼? 아이를 임신한 상황이니까 태교하겠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말 듣고 좋은 것만 보고 그런 모습이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부러운데? 의사인데 젊어. 아빠가 영앤 리치. 자, 어쨌든 자, 아빠 짱짱네. 자,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해서 쩌렁쩌렁 글을 읽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엄마는 어땠고 아빠는 어땠다라고 둘이 짝을 이루고 있네요. 무슨 법이 사용되어 있죠? 문장상 짝을 이루고 있어. 그렇죠. 대꾸법이 사용되어 있죠. 이 대꾸법을 통해서 이 화자가 태어나기 전에 뭐 가족의 상황 혹은 아니면 가정의 모습이죠. 엄마는 어땠고 아빠는 어땠다. 그런 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따가 시간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아이고, 정신 좀 챙겨보게.